당시 일본 장수들의 상황. 견내량에 정박해 있었던 일본 전선은 바로 와키자카가 지휘하고 있던 수군들이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 와키자카의 수군과 부산에 있는 구키와 가토 수군들을 하나로 모아서 조선의 수군을 격파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실제로 안골포에 있었던 구키의 함대는 42척이었다. 와키자카의 함대 73척을 합하면 무려 115척이나 된다. 그렇게 되면 이순신으로서도 상당히 버거운 상대가 되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자만심으로 가득 찬 와키자카는 이순신을 만만하게 보았고 공명심에 사로잡혀 히데요시의 명령을 무시한 채 단독으로 이순신의 함대와 싸우려 했다. 이에 대해 일본 군사사학회 이사인 사토 가지오는 이렇게 말했다. 와키자카는 히데요시의 신임이 아주 두터운 장군 중에 한 사람이다. 와키자카는 가토 기요마사 이상으로 히데요시에게 충성심이 강한 장군이었기 때문에 다른 장군에 비해 큰 공명을 이루고 싶어 했다. 와키자카는 구키와 가토의 함대가 웅천 앞바다에 도착하기 전인 7월 6일에 그의 지휘 하에 있는 전선 73척을 이끌고 이순신 함대를 찾아 이동하여 이날 7일 오후 2시경에 견내량 북쪽에 도착하여 정박했다. 두 척의 일본 척후선 출현. 와키자카가 견내량 북쪽에 정박한 그 다음 날인 7월 8일 새벽 5시에 이순신은 드디어 당포를 출발하여 견내량으로 향했다. 이날의 기상은 무척 좋았고 바람은 그리 세지는 않았지만 북서풍이 불었다. 이렇게 바람이 적당하게 불어줄 때는 격군이 노는 젖지 않고 다만 돈만을 이용해서도 항해할 수 있다. 조류 또한 영향이 없었기에 순조롭게 항해를 계속하여 아침 7시경에 미륵포 일대에 도착했다. 바로 이때 일본의 대선 한 척과 중선 한 척이 조선 수군을 정탐하고 쏜살같이 견내량으로 들어갔다. 아마 와키자카가 이순신 함대가 어디쯤에 있는지 이들로 하여금 정찰을 시켰을 것이다. 이순신은 전날 구성했던 유인 전술을 위해 미리 준비한 비교적 속도가 빠른 배 5, 6척을 투입시켰다. 일본 기록에 보면 이때 이순신이 투입한 유인 전선은 4, 5척이라고 했는데 한두 척이 차이가 난다. 5척이면 5척이고 6척이면 6척인데 왜 애매하게 5, 6척이라 기록했는지는 알 수 없다. 오, 6척의 판옥선이 견내량을 따라 일본 척후선을 추격하고 있는 사이에 나머지 이순신의 함대도 일정한 거리를 두고 이들을 따라갔다. 혹자는 이순신 함대는 위로 가지 않고 한산도 일대에 숨어 있었다고 하나 잘못된 이야기다. 그리고 혹자는 이순신 함대는 올라갔지만 이역기 함대와 원균 함대는 올라가지 않고 한산도 주변에 있는 섬에 숨어 있었다고 하나 이것도 잘못된 이야기다. 이순신 함대와 이역기 함대와 원균 함대 모두 이순신의 지휘에 따라 위로 올라갔다. 아마도 견내량 하단까지 갔을 것이다. 적장 와키자카가 누구였던가? 용인 전투에서 놀라운 지략을 발휘하여 조선 육군을 마치 떡 주무르듯이 했던 지장이 아니었나. 그런 그가 미끼로 던진 겨우 5, 6척의 판옥선만 보고 쉽게 뒤쫓아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적어도 이순신의 본대라고 인식할 때 비로소 추격하지 않겠는가. 와키자카의 나이 39세. 한창 머리가 잘 돌아갈 나이다. 5, 6척의 판옥선이 견내량 북쪽까지 이르자 과연 견내량에는 목자 김천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일본 전선이 약 70척, 정확하게는 73척이 있었다. 조선 유인선과
일본 함대의 격돌. 이때 갑작스레 나타난 조선의 판옥선을 본 일본 함대의 진영에서는 놀라서 조총을 쏘면서 대항했는데 이 교전은 약 1시간이나 계속되었다. 꽝, 꽈꽝. 이 교전 사실은 조선 측의 사료에는 나오지 않으나 일본 측의 자료인 와키자카기에 나온다. 이때 이순신의 본대는 견내량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와키자카가 이순신의 본대를 인식할 수 있는 어느 위치까지만 갔을 것이다. 왜냐하면 견내량을 완전히 빠져나가 일본 함대가 있는 곳까지 가까이 가게 되면 그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계획된 유인 작전을 위해 뒤로 돌아갈 때 꽁무니에 일본 함대의 근접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된다면 처음에 예상한 대로 전멸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어느 정도 거리의 여유가 있어야 마음 놓고 천천히 견내량을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이쯤 하고 본대로 돌아가자. 일본 함대와 교전을 하던 5, 6척의 판옥선은 이제 이순신의 작전에 따라 뒤로 도망하기 시작했다. 이들의 임무는 와키자카의 일본 함대를 이순신이 위치하고 있는 본대 근방까지 유인하는 것이었다. 일본 함대가 따라 나오다. 와키자카는 일본 함대에게 도망하는 5, 6척의 판옥선을 추격시켰다. 그러나 경계심은 늦추지 않았다. 어디까지나 함정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참이나 따라가던 와키자카는 견내량 하구에 위치하고 있는 이순신의 본대를 발견했다. 아마 해관도 앞 근처로 추정된다. 와키자카가 조선의 수군 본대를 발견한 것으로 판단한 이순신은 이제 명령을 내렸다. 뒤로 빠지라! 이순신의 통합함대는 진입대형을 퇴각대형으로 자연스럽게 진영을 바꾸었다. 퇴각대형으로 바꾸기 위해 좁은 수로에서 크게 회전하지 않고 판옥선의 장점을 이용하여 거의 그 자리에서 배의 방향만 바꾼 것이다. 그리고 곧바로 퇴각대형이 되었다. 이때가 대략 오전 10시경. 조류는 오전 9시에 견내량 남쪽에서 북쪽 방향으로 바뀌었으니 조류가 바뀐 지 1시간이 경과했을 때다. 그래서 이순신 함대가 견내량 남쪽으로 내려오기 위해서는 역류를 타야 했다. 이 점은 뒤를 쫓는 일본 함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마침 순풍이 불어서 이순신 함대는 비교적 힘들이지 않고 견내량 하구를 통과하고 있었다. 이순신은 어떻게 하든지 일본 함대를 끌어들여야 했기 때문에 불리한 역류는 이미 계산에 넣어두었다. 그리고 나중에 결정적인 시기에 조류가 조선 측에 유리하게 흐르도록 치밀하게 계산해둔 것이다. 이순신을 얕잡아본 와키자카. 이순신은 계획대로 서서히 본대를 뒤로 후퇴시켰고 맨 뒤에 있는 전선만 일본 전선과 소극적인 전투를 벌이도록 했다. 조선의 함대가 몇 번 싸우다 말고 그만 후퇴를 하자 일본 함대는 신이 나서 돛을 올리고 따라붙기 시작했다. 이때 와키자카는 곧 이순신의 함대를 따라잡아 금방이라도 요절을 낼 기대에 부풀었을 것이다. 그렇게 기대할 만도 했다. 와키자카는 조선 땅을 밟은 이래 단 한 번도 적다운 적을 만나지 못했다. 처음 바다를 건넜을 때는 아예 조선의 수군들은 보지도 못했고 육지를 달려 용인 땅에 왔을 때는 불과 1600명으로 5만 명이나 되는 조선의 육군들을 짓밟아버렸던 그였다. 그러니 이순신이 아니라 조선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했겠는가?
지금도 그의 눈앞에는 조선의 함대가 정신없이 도망가고 있다.